안녕하세요. 하일랜드 요양병원 자문의로 일하고 있는 혈액종양내과 이충기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미국 암센터이고, 고향에서 제 후배 선생님들께서 고향 환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는 입장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와서 뵙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강의로서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도 이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발표되는 자료들은 대부분 연구 자료들이고 또 이 그림들이나 사진들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것은 일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목적이 아니고, 가능하지만 여기 나온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에 대한 성질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저희 생활 환경과, 그리고 암에 대한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참 많은 환자들이 고생하는 암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성분들이 일평생 사는 기간 동안에 8명에서 1명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들어가면 4집 중에 한 집은 어느 기간에 한 분의 환자가 유방암으로 고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남자도 유방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자 당연히 드물지만은 남자분들께서도 젖가슴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유방암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암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50세 이전에는 100명에 2명 정도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40세 이전에 생긴 유방암은 집안 내력이 있거나 또는 유전자 변형이 있는 관계로 생긴 유방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이 유방암이 생길 경우 한 가지 특징은 빨리 퍼지고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십니다. 저희가 비만하게 되면은 몸에 있는 지방질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분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만하지 않으신 분에 비해서 비만하신 분들께서는 혈액 내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폐경 뒤에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잠 잘 때 식은땀 나고 얼굴이 벌개지고 이런 증상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나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의 모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분들께서 피임 목적으로 약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상용하신 분들께서는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유방암 하면은 혹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혹이 생겼다 해서 모두가 암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방 내에 상처가 났거나 수유 뒤 전몸살을 하고 난 뒤에 생길 수 있는 세포 이상으로 혹이 만져질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서 암이 잘 생길 수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동양인들 경우는 젖가슴살이 외국 분들에 비해서 훨씬 단단하게 지방질이 적은 젖가슴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초경이 빠른 경우, 그러거나 출산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나이가 든 뒤 애를 낳으신 여성분들께서도 유방암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 담배 이건 유방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집안 내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암이 잘 발생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 경우는 주로 유태인들, 그리고 북부 유럽 계통 환자들, 그리고 흑인 아주머니들, 이분들이 많이 생겨요.
유전자 변형이 지속적으로 내려온 관계죠. 유방암을 줄일 수 있는 그 생활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있다고 했는데, 애를 낳은 뒤 1년간 그 젖을 먹여서 애를 키우면은 유방암 발생 빈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에서는 젊은 여성분들께서는 거의 모두가, 애를 낳으면은 모유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딸도, 애를 낳고 나서 약 1년 반 이상을 젖을 먹여서 애를 키웠는데 그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비만한 사람의 체중을 빼거나 저지방식을 유지한다면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콩과 두부를 많이 섭취하는 동양 사람 경우는 콩과 두부에 있는 그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유방암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 경우에서 저희가 보통 마주치는 음식으로 생활하신 분들은 서양식으로 식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암 발생 정도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진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염색 약입니다. 프다들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염색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 염색, 이제 여자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특히나 외국에서는 젊은 여성분들께서 이제 초록색으로 머리 물들이기도 하고 금색으로 물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염색제가 이 프탈레이트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발로 흡수돼 가지고 혈액 내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해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일을 맞이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간호사들을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간호사들에서 발생하는 유방암 빈도가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방암 발생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간 작업을 하게 되면은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이 변형을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유방 주위를 방사선 치료를 했다. 예를 들어서 임파선암이 어렸을 때 있었는데 그 임파선암이 가슴 중앙에 있는 임파선암이 하드킨 임파선암이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했거나 아니면은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엑스레이를 여러 차례 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 빈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요망합니다. 이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중에 가장 첫째로 알려진 이 BRCA, Breast Cancer 라는 이제 1하고 2가 있는데 그 유전자 변형이 있는 경우 방사선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 담배 말할 것 없고, 특히나 술은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잖아요. 젊은들 멋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취하지도 않고.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는 여성분들과 마시지 않는 분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이 유방암 발생 빈도가 0.8배 이상, 그러니까 1.8 빈도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멀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육지 동물 고기, 그러니까 그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삼겹살, 그 다음에 소고기에 들어있는 그 하얀 국기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게 에스트로겐 그 전구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드시면은 혈액 내 에스트로겐 그 농도가 올라가고 그것으로 해서 유방암 빈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방을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로 방사선으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확도가 아주 좋아요. 최근에 나온 기계로는 이 CT 스캔이나 다른 자기 공명 사진보다도 간단한 그 메모그램 유방 엑스레이가 권장이 되는데 그건
40년 가까이는 나이 50대부터 시작을 하고 이 권고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그 나이를 낮췄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40대부터 이제 보험공단에서 이걸 커버를 해주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70세까지 또 검사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저희 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외국에서도 특히 미국에서도 오래 사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나 여자분들께서 80세, 90세까지 가니까 그래서 80세 때 유방암이 생긴 분들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70세까지만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이 곧 바꿔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이 있다 생각이 되시면은 70세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검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메모그램 엑스레이가 전부 다 밝혀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 15% 경우는 암이 있어도 사진에 나오지 않고 또 30% 경우는 유방암 했을 때는 암이 안 보이는데 그 다음 해 유방 엑스레이를 하기 전에 1년 사이에 암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45% 경우에서는 이 유방 엑스레이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져서 이상이 있다 생각됐을 때는 반드시 검사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할 때 젖가슴 만져보시는 걸 권하고 남편이 분들께서 주무실 때 가슴 만져서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진단되는 경우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항상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데 남편분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좀 이상이 있다 할 때는 그때는 정말로 기다리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에 혹이 만져졌는데 이 메모그램 유방 엑스레이를 했더니 암이 없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초음파 검사나 자기 공룡사진 검사를 반드시 하셔서 만져진 혹이 암이 아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경우 아주 많아요. 특히나 자기 공룡사진으로 밝혀진 암이 유방 메모그램 엑스레이에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방암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생기는 암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치료하지 않는 끝은 암을 가지신 분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치료 과정이 있으니까 그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회복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한 과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려진 그림하고 오른쪽에 그려진 그림하고 발생되는 그 장소가 다릅니다. 이제 유방이라는 게 태아가 태어나면 모유로 해서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몸의 장기이기 때문에 첫째로 이 유방 세포는 모유를 생성하는 그 모유샘이 있고 그 다음에 젖꼭지까지 그 모유를 배달해주는 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현미경으로 보면 관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관 안에는 그 관을 깨끗이 해주고 항상 트여있게 해주는 세포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지 않은 환경 물질이 들어오거나 에스트로겐이 많이 있는 경우에 변성을 하게 돼서 암세포로 변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 관 안에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발생됐던 암세포가 이 관 밖으로 번져 나오는 것입니다. 관 밖으로 번져 나온 것을 이제 저희가 유방암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 관 안에만 있는 경우는 안에서만 존재하는 암세포다 해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크게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유방암 메모그램 엑스레이를 하면은 이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관에서 생기는 유방암이고 모유 샘에서 생기는 유방암이 있으니까 관에서 생기는 유방암이 약 85%고 샘에서 생기는 유방암이 약 15%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꽈리처럼 생긴 데서 역시나 처음 시작은 꽈리 안에 있는 세포에서 변형이 돼서 발생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깥으로 침범해서 생기는 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요. 이 메모그램 방사선 촬영으로 해서 암을 빨리 진단할 수 있다는 그 기초는 이 과정에, 이 중간 과정에
칼슘이 침전이 됐거나 그 주위엔 조직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슘 침전되면 사진에 하얀 점으로 모여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암 조기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세포가 하나가 점 유전자 변형으로 생겼다 했을 때 1년 정도 시간이 간다 그러면 이 하나 세포가 이제 수조 암세포로 변형이 되면서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암 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해서 암세포로 한다면은 이건 이제 암 안에 있는 암세포 핵, 그리고 바깥은 이제 암세포막, 그리고 이제 그 암세포막에 저희 피부에 털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단백질로 된 그 분자들이 뚫어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자들은 이 물질들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액 내에서 지나가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 그 여성 호르몬들이 지나가면 이거 잡아 끓여가지고 자기가 더 증식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이 있고 프로제스테론이 있어서 증식할 수 있는 그 세포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몸에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크게 나눠서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어렸을 때 넘어져서 손을 다치신 경험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근데 뭐 크게 다친 것이 없으니까 보통 저희가 손 씻고 비누로 씻고 나서 그냥 말리잖아요. 그러면 피가 나고 피가 굳는데, 그래도 뭐 특별히 처치를 안 해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 찢어진 피부가 서서히 양쪽 찢어진 부위가 서서히 중간으로 모여서 마주하게 되고, 또한 서너 달 지나면은 그렇게 생긴 그 흉터까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라는 물질로 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세포를 성장시켜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세포들이 성장 호르몬에 반응할 수 있는 세포가 있다면은 성장 세포가 들어올 때 세포가 자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유방암에서는 이 성장세포,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 자극할 경우 아주 빠른 속도로 증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거 약 15%의 경우에서는 유방암 세포가 여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 없어도 그냥 저절로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악성도가 높죠. 자극이 없어도 혼자 증식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암세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암 이렇게 이야기할 때 1기, 2기, 3기, 4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제 병기로 여기서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정의하느냐, 그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세포 크기에 따라서 5cm 이상, 이하, 2cm, 1cm 이렇게 해서 크기를 가지고 구별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이제 오른쪽 유방인데,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면 예를 들어 100cc 정도 되는 혈액이 오른쪽 유방으로 왔다면 85cc 정도, 90cc 정도는 혈액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고, 15cc나 10cc 정도는 유방 내에서 잔류하다가 피가 아닌 임파액으로 해서 여기 그려진 이 임파선 결절로 이루어진 통로로 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약 10에서 15cc 정도 되는 체액이 이제 혈액 100cc에서 나왔던 것이 혈액 내로 바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잔류하면서 서서히 유방 내 전체 이상이 있는 것을 제거하면서 임파선을 따라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암이 이렇게 있을 경우, 암세포라는 게 이게 끈적끈적한 암 덩어리가 아니고 사실은 먼지 같은 것입니다. 먼지 덩어리. 그러니까 그 오래된 그 마루 바닥에 청소를 안 하셨다 해서 한쪽 구석에 모여있는 먼지 덩어리, 그걸 잡아놓고 훅 숨으로 불어내면 다 퍼져가지고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방암 세포들이 잘 그렇게 분산됩니다. 분산돼서
체액을 따라서 임파선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파선을 검사를 해서 얼마만큼 이게 전이가 됐는가를 보고 1기, 2기, 3기, 4기. 4기는 이제 암이 유방이 뭐 있어야 될 것이 간에 있거나 뼈에 있거나 폐로 전이됐거나 이야기하는 것이고 3기는 첫째 크기가 아주 크거나 이렇게 5cm 이상이거나 피부가 직접 침범이 됐거나 임파선이 보통 4개 이상 침범이 됐을 때 4개나 4개 이상 침범이 됐을 때는 3기라고 그러고 이제 1기는 크기가 적고 그러니까 2cm 미만 그리고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 2기는 크기가 2cm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임파선이 없거나 임파선 전이가 없거나 아니면 크기는 상관없이 임파선이 3개까지 전이가 됐는데 전이된 상황만 있지 다른데 번져가는 보이지 않다면은 그건 이제 2기로 저희가 지칭을 합니다. 이제 치료 과정에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유방암 치료할 때는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서 저희가 치료 방향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초기 유방암 그리고 후기 유방암 근데 여기서 전이성 유방암은 이제 따로 제가 분류를 했고요. 초기 유방암은 1기나 2기 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정의를 내렸을 때 2기 A, 2기 B 이렇게 하는데 2기 A에 해당될 때 이제 저희가 초기라고 이야기하고 후기는 이제 2기 B부터 해서 3기 C까지 갔을 때 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치료 방법이 서로 달라요. 전이성 유방암은 당연히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암은 유방에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간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유방암 치료한다 유방 수술을 했을 때 간에 있는 유방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방에만 있는 유방암이 없어지는 것이라 수술해도 치료 결과는 똑같습니다. 수술하나 수술하지 않거나 생존하는 기간도 같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의 방법이 다릅니다. 이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아니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있거나 없거나 그걸로 크게 나눠지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거나 이제 그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 병리 선생님들께서 유방 조직 검사하면은 이게 이제 이 퍼져나갈 속도가 20%입니다. 40%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없더라도 젊은 환자분들이나 이 수용체가 전혀 없는 환자분들께서 이 유전자 변형이 있어서 유방암이 생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치료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세분화돼서 특정적인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치료 수술 방법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 유전자 변형이 있어서 유방암이 생겼는데 유방암이 오른쪽만 생겼어요. 근데 집안 가족력에 어머니도 유방암이 있었고 어머니 쪽 할머니도 있고 이모도 유방암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 그러고 유전자가 발견됐다. 그러면 오른쪽에 생긴 유방암만 제거를 한다는 것은 왼쪽 유방에서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양쪽 유방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경우인데 그래도 암으로 해서 주어진 삶을 생활할 수 없다면은 어려운 수술이지만은 해야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개괄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수술은 치료 방법이 있고 약물 치료 있고 방사선 치료 있고 호르몬 제지 치료 그다음에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차단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 이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크게 돈을 들여서 사람 손으로 만든 물질들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암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 타겟 말리큐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제는 대부분 전이성 유방암을 가지신 환자분들에게 사용합니다. 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서 크기로 해서 치료 방법이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초기 유방암은 크기가 5cm 미만이고 겨드랑이 임파절이 전이가 없거나 작은 양성이니까 숫자로 하면은 임파선 3개까지 그리고 전이가 됐을지라도 임파선 주위 조직에 번지지 않고 이렇게 임파선을 밀면 밀어지고 그런 것을 초기 유방암이라고 그러고, 후기 유방암은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가슴 피부로도 번지거나 아니면은 유방에 있는 임파선을 막아버려요, 암세포가. 그래가지고 유방 전체가 유방염이 생긴 것처럼 아주 벌겋게 부어오르는 암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거나 이제 임파선이 4개나 그 이상으로 전이가 됐거나 아니면은 뭐 3개가 전이가 됐지만은 그 전이된 임파선 바깥으로 암세포가 나와가지고 부어오른 임파선이 가슴벽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럴 때는 이제 후기로 저희가 규정을 해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전이성 암은 이제 전혀 치료 방법이 다르고요. 대부분 유방에 대해서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염증성 유방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겉으로 보면은 유방염이 생긴 것처럼, 이게 이제 오른쪽 유방은 정상인데 왼쪽은 이 임파선이 전부 다 막혀가지고 점점점 부어올라요, 벌겋게. 그리고 만지면 아프고. 그래서 대부분 경우는 처음에 염증이 있는 줄 알고 2주 항생제 쓰면 낫겠지, 한 달 항생제 쓰면 낫겠지 하고 진단이 늦어진 경우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여기 이제 전사나 당춘 촬영 한 예를 보인 건데, 이 오른쪽은 뭐 가슴벽에 전혀 탈이 없어요. 유방 조직이 좀 있는데 젖꼭지가 나오는 부위가 아니지만은 정상이고, 왼쪽은 그 유방암 세포가 살갗 그 피부에 전이가 돼서 이렇게 두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염증성 유방암이라 그러고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복잡하고 장기간 투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초기와 후기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치료 방법에 수술이 있고 방사선 치료 있고 약물 치료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호르몬 치료 넘어가거나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렇게 넘어갈 때 서로 방법이 다른 치료로 넘어가는데 8주 이상을 넘기면 그 전에 치료했던 효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그런 경우가 사실 적지 않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술했는데 염증이 생겨버려요. 고름이 차고 벌겋게 붓고,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데 항생제 치료하는데 뭐 한 달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치료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 염증이 다 없어져야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럴 때 8주 이상을 넘기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서로 다른 치료로 넘어갈 때 8주 이상 넘지 않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수술하고 항암제 치료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 그리고 나서 호르몬 치료, 이 과정을 넘어갑니다. 만약에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라 할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대부분은 항암제와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차단제 치료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잘 전이가 돼요, 이 암은. 그러니까 사진에는 1cm로 보이는데 수술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임파선에 이미 번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먼저 해서 번져나가는 암세포를 없애고, 이제 1cm 정도 되는 암이 줄어들어서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지면은 경과가 훨씬 더 좋겠죠. 그러고 나서 수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그리고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치료 전체를 1년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양성이라면 항호르몬 치료를 5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공고합니다. 근데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호르몬 수용체나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데도 그냥 스스로 자라나는 유방암이 있어요. 드문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없어도 커지고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없어도 커지는 암이기 때문에 이 치료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쉽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치료예요. 근데 이 면역 치료제가 여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 임상 연구 발표가 있고 난 뒤에는 그게 약 지금부터 8년 전쯤에 이거 발표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사용해서 항암제와 면역 치료제를 같이 사용하고 나서 암세포가 줄어들면은 수술하고 그 다음 방사선 치료 그러고 난 뒤에는 면역 치료제를 지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 방법들은 계속 그 방법이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약제가 개발이 되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제가 이걸 녹화하는 게 2025년 3월이니까 앞으로 5년 정도는 이걸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만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치료 약제가 발견이 되면 치료 과정이 또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초기와 후기 요암 치료에 이제 이전 잠깐 보셨지만 이렇게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약제로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인 경우에 수술 전 약제를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암이 유방에 한 곳에만 딱 생긴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생길 수 있는 것이 이제 한 곳 생기는 암이 대부분이지만 적지 않게 여러 군데, 뭐 4군데, 5군데 이렇게 퍼져서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술할 때 완전히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제 약제를 먼저 사용하고 아니면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피내암이라고 해서 그 암이 번지기 전에 그 관 안에서만 생기는 암을 상피내암인데 그런 암이 같이 존재해 있을 때 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거나 유방 주위 조직으로 번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피부나 아니면 그 유방 밑에 있는 근육이나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크기가 5cm 이상이라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5cm지 조직 검사하면은 10cm 이상으로 그 임파선 전파된 경우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성 유방암 이거 뭐 보셨다시피 피부에 암이 번진 것이라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절개한 순간에 암세포가 또 다른 조직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암 치료를 먼저 합니다. 두 가지 또 특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먼저 해야 될 경우. 암세포가 적어도. 첫째는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크기가 5mm예요. 그러니까 실제 크기가 제 손톱만큼 이보다 훨씬 적죠. 하지만 전이 되는 것이 굉장히 그 전파력이 강한 암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 이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은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해서 없애고 나서 수술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 치료 과정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이 호르몬 수용체가 아예 음성이고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음성이어서 스스로 혼자 커나가는 유방암도 크기가 5mm 이상일 때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수술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전파력이 강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서 유방암이 자주 생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면은 그쪽 분들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저희들하고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음식 이건 뭐 견뎌볼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은 음식을 평생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뇨병 생기지, 심장질환 생기지, 그리고 또 그쪽은 여성분들이 담배 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질환으로 고생한 분들이 유방암 수술을 한다 할 때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70세 이상 환자분들에게 항암제 투여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항암제가 말이 쉽지 70세 이상 분들에게 투여를 하면은 그 회복하는 그 부작용
생겨서 그걸 회복하는 정도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 후유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술하기 전에 그냥 호르몬제 하나를 사용해서 암이 줄어들도록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런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된 경우는 항암제 치료보다 이 암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6개월, 어떤 경우는 12개월, 1년 동안 호르몬제를 치료해서 암이 줄어들면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 없이 그냥 호르몬 치료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항암 치료제를 꼭 해야 되겠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 두 가지 항암제를 동시에 써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빼고 한 가지 약제를 사용해서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이렇게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단일 항암 치료는 그 사용한 약제가 텍솔이라고 한 가지 정해지다시피 한 약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상 유방 조직이 암 조직으로 바꿔지는 과정이 정상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암세포로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암은 암이라고 진단됐지만은 그 바꿔지는 변형된 유전자가 많은 사람이 있고 변형된 유전자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조직 검사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변형된 유전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검사예요, 사실은. 특히나 초기 유방암, 1기, 2기, 3기는 하지 않고요. 4기는 이제 전이성암에서 당연히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 검사 방법이 암코타입 DX 스코어라고 해서 이 프리시전 온콜로지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이 제품 하나만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가능한 것이 그만큼 환자가 많고 그리고 이 검사 결과 굉장히 믿을 만한 검사 결과예요. 17개 유전자 변형을 검사하는데 그 검사 결과 나온 것을 산술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기 암 환자가 임파선 전이가 없어요. 그리고 암 크기도 뭐 1cm 잠깐 넘어서 1.1cm, 1.2cm 밖에 되지 않은데 이 수치가 24 이상, 그러니까 25나 40으로 나왔다. 그런 경우는 9년이나 10년 후에 호르몬 치료만 치료했을 때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뭐 30%, 35%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항암 치료했을 때는 15% 이상이 재발이 줄어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항암 치료가 어렵지만은 재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치료인데 왜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암 크기가 적고 초기라 할지라도 항암 치료를 권합니다. 거꾸로 임파선에 전이가 됐어요. 근데 임파선에 한 2개 정도 전이됐고 암 크기도 1.5cm 정도 되는데 이 검사를 했더니 여기에 보인 것처럼 수치가 13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25 이하. 그리고 9년간 암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4%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항암제 치료를 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 1%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이 임파선에 있을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은 항암 치료를 왜 굳이 하겠습니까? 항암 치료가 또 쉬운 치료가 아니고 나중에 백혈병도 유발시킬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치료가 아주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암코타입 DX 스코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또 다른 유전자 변형 산술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맘마프린트라고 하는데 이제 70개 유전자 변형을 조사해서 산술 쪽으로 계산해가지고 스코어를 내서 이게 재발이 많이 될 수 있냐 적게 될 수 있냐 그런 거 따질 수가 있는데 맘마프린트는 전 세계적으로 임상 검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진 것이 아니고 근데 외과 의사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암코타입 DX 스코어는 실제로 임상 연구에 도움이 된다라고 확증이 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싸요. 17개만 검사하니까. 이제 수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유방에 암이 발견됐을 때 암세포가 이제 임파선으로 들어간다 할 때는 체액을 따라서 암세포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암세포가 바퀴 달린 것이 아니고 체액이 흘러가는 것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이제 만약에 혈관에 침범을 했을 때는 혈액 순환을 따라서 전파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암세포가 떨어져서 임파선에 들어갈 때 여기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임파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체액이 그렇게 해서 흘러 들어가는 순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임파선 대부분 2개 정도를 수술할 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 임파선에 전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위에 보이는 모든 임파선을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수술해서 뜯어내서 조직관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체액으로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은 이 혹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임파선 2개를 떼어냅니다. 그래서 전이가 되냐 있지 않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임파선을 어떻게 발견하냐? 그게 이제 여기에 그림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임파선 발견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몸에 지장이 없는 메슬렌 블루라는 염색 약을 주입을 합니다. 암세포에. 그러면 암세포에 주입을 했을 때 이게 이제 흘러가죠. 체액을 따라서. 그래가지고 임파선에 들어가면 그 임파선이 처음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니까 그걸 보고 이 방사선과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이제 수술 때 잘 보일 수 있는 조그마한 새로 된 클립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외과 선생님들 찾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임파선 2개를 절개를 해요. 그래서 절개 이상이 없으면 거기서 끝내고, 만약 절개 이상이 있다면 이제 그 위에 몇 가지 더 임파선을 찾아서 절개해서 어느 정도까지 퍼졌는가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메슬렌 블루 주사해가지고 이제 임파선 추적하는 것이고, 수술은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암세포가 있으면 여기 임파선을 따라서 올라갔는데 그걸 이제 찾아서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있는 혹만 떼어낸 경우가 있어요. 이 혹 떼어내고 아까 말씀드리는 임파선 2개만 떼어내고,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된 유방암 치료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은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하셔야 돼요. 방사선 치료하지 않으시고 이 혹만 떼어내고 임파선만 조사했다. 그러면 오른쪽 유방 다른 곳에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세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재발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하신 분들은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권합니다. 그러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유방 전체를 덜어내버리는 수술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암 자체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피부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피부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경우, 또 환자 본인이 방사선 치료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유방 전체를 절개하고 임파선 조사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더 덧붙여서 이제 아주 이 암세포 전파가 심하고 피부에 전이가 됐거나 근육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경우는 유방 전체를 절개를 하는데 이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 바로 앞까지 있는 유방 세포를 모두 다 절개합니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큰 수술이고요. 요즘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제한된 수술 방법인데 그래도 가끔 이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파선도 2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모든 임파선, 겨드랑이 밑에 있는 임파선을 다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제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40년, 50년 전에는 유방에 있는 암을 방사선 한쪽에서 조사를 해서 치료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로 해서 이 암세포를 다 죽이려면 여기서 나온 방사선 양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이 방사선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폐가 있고 혈관이 있고 식도가 있는데 그거 다 방사선에 피폭이 되니까 부작용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면서
유방암 자체에는 똑같은 양의 방사선이 조달될 수 있도록 두 군데서 방사선을 어슷하게 비껴가면서 조사를 하면은 암세포 자체에는 똑같은 방사선 양이 전달되지만은 폐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죠. 그게 이제 더 세분화되면 뭐 3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몸의 다른 장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사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덧붙여서 이제 처음 치료 시작할 때 유방암이 10cm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했어요. 했는데 치료하고 나니까 암세포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약 2주쯤 지나니까 10cm 정도 크기가 5cm 정도 됐다. 근데 처음 치료했던 양을 그대로 다 줄 필요는 없어요. 암세포가 점점 없어지니까. 그러면 5cm 정도 되는 암세포에 해당되는 방사선 양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신의 치료 방법으로 점점점 양을 줄여가지고 정상 세포의 정상 조직의 그 합병증을 예방하는 치료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 좀 길어서 지루하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그러시면 여기서 이제 멈추고 숨을 돌리시고 중단하셨다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항암제 치료 역사는 자랑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미국하고 독일 2차 대전,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부터 이 화학약품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 그 연구를 했어요. 사린가스라는 거 아시죠? 그 일본에서 도쿄 지하철에 사린가스 넣어가지고 사람 죽었다 이야기도 들으셨겠지만은 그 사린가스를 처음 시작한 게 독일이에요. 1차 대전 때. 그 전쟁에 이기려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이걸 물질을 개발하다가 발견된 것이 어떤 특정한 이 화학 가스 제제는 일정한 세포만 죽이지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이 국방부에서 이 항암제 치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계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방사선 치료도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처음부터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국 국방부에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떨어진 원점에서 이 원을 그려요. 원을 그리는데 떨어진 곳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살았던 사람이 절반이 죽었다. 그리고 또 어느 거리에서는 75%가 살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니까 90% 살고 나머지 10% 죽었다. 이걸 다 검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방사선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나 항암 약제 치료는 독해요. 어쩔 수 없이 독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치료 약제 2가지를 보여드리는데 닥스로비신하고 카보플라틴의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들은 사람 몸 안에 있는 염색체, 크로모솜에 있는 DNA, 염기서열에 직접적인 결합을 해서 염기서열을 파괴시키는 약제입니다. 닥스로비신 이제 염기서열 그 분자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제 보여주는 그 구조가 있고요. 카보플라틴의 약은 그 염기서열에 그 전기 그 차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카보플라틴은 것이 플라티넘 그 금속에서 나온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물에 녹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음극, 양극으로 나눠져요. 근데 플라틴은 양극으로 돼 있어가지고 DNA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분해를 시켜요. 그게 이제 한 클래스가 있고 또 다른 치료 약제는 세포가 분열되지 못하도록 그 세포를 이 정상적인 분열 과정을 정지시키는 약제가 있어요. 그게 텍솔이라고 있는데 이제 한국말로 탁솔이라고 하는데 텍솔은 상품명이고 원래 성분명은 패클텍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자연산 항암제 치료 약제입니다. 이제 이 약제는
그 미국 국방부 연구와 관계없이 의학계에서 발견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NIH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거진 50년 전부터 태평양에 파푸아뉴기니 그 섬이 있어요. 거기에 내려오는 그 전설적인 그 치료 약재가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아프면 이 나무를 긁어가지고 나무 껍질을 데려서 나온 물을 마셔요. 만병 독취약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든 다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가서 연구를 했더니 거기에 이 물질이 있어요. 패클텍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암세포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4개 되고 4개가 16개, 16개가 144개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 하나가 하나로만 있는 거죠. 근데 하나가 하나로만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2개 될 시간에 아직 하나로만 돼 있으면 하나로 돼 있는 세포는 죽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패클텍스를 유방암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항암 제제는 암 염기 서열을 파괴해요. 근데 문제는 암세포 염기 서열도 파괴를 하지만 정상세포 암 염기 서열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닥스로비슨을 가지고 치료하셨던 분들의 아주 극소수에서 1% 미만에서 10년, 20년 지난 후에 혈액에 문제가 생기거나 백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치료, 항암제 치료하신 분들은 항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추적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제가 굉장히 독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혈관 손에 있는 혈관이나 팔에 있는 혈관에 주사 주다 이 바늘이 새 가지고 주위에 있는 조직으로 스며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위 조직을 파괴하는 약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 대정맥에 연결된 특별한 이 기구를 가슴에 삽입을 해서 그 기구에 항암제를 투여해서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몬제는 이제 크게 2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에스트로겐 수용체 차단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에 이 털이 난 것처럼 이렇게 세포 바깥쪽으로 그 단백 물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에스트로겐이 들어와 가지고 단백 물질과 결합해서 세포 내로 이동하면은 염기서열 DNA를 자극해서 세포가 증식하고 커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정한 그 타목스펜이라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차단제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이게 여기에 붙어버리면 이 피의 혈관에서 존재하는 에스트로겐이 따라 붙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타목스펜이라는 약은 자궁 내막에서는 차단 목적으로 이렇게 결합했지만 그게 자궁 내막을 증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타목스펜을 젊은 분들이 사용하다가 그 자궁 출혈이 있거나 이 월경 정도와 월경 일수가 아주 크게 늘어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빈혈도 생기고 그런 관계로 타목스펜을 사용할 경우 이 자궁 내막 암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크게 많은 경우는 아닌데 제 개인 그 경험으로는 제가 유방암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하고 챙기는 연수가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딱 한 사람 봤어요. 타목스펜을 사용한 후 자궁 내막 암이 생겨서 자궁 절제 수술을 했던 사람이 딱 한 명이고 일반 사람 20만 명이 있다면은 1명 정도가 생긴 암입니다. 타목스펜 사용하지 않았을 때. 타목스펜을 사용하면은 20만 명에서 1명이 아니고 3명으로 자궁 내막암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퍼센트로 보면은 3배 오른 거 아닙니까? 300%.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타목스펜이고 또 다른 것은 타목스펜은 폐경기 이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월경이 있는 젊은 여자분들에게 사용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
폐경기 이유는 이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90% 정도 평상시에 이 혈액내로 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 그 90%가 없어지죠. 근데 나머지 10%는 어디서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몸에 있는 그 지방세포, 그래서 비만하신 분들, 특히나 폐경된 후에 비만하신 분들에게서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에스트로겐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에스트로겐,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아니고 에스트론이나 에스트라디올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작용은 똑같아요. 그 암세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효소를 억제해버리는 효소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합성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 경우는 세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기전도 다르고, 그리고 사용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폐경기 이후 사용, 이 경우는 폐경기 이전에 사용하고. 근데 폐경기 이전에도 에스트로겐 합성 억제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분비를 하는데, 난소를 억제를 해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게 있어요. 그 약을 사용하면 에스트로겐 합성 억제제를 사용해서 몸 안에 있는 에스트로겐이 아예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조금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제제를 사용했을 때 보통 5년으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2013년까지. 근데 유럽에서 그 영국에 있는 그 의사들이 주도를 해서 5년이 아니고 10년을 사용하면은 얼마나 도움이 더 될 것이냐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10년을 더 사용을 하니까 치료받던 사람들의 3%가 더 오래 살더라. 그래서 그 3%를 위해서 10년을 공고한다 해가지고 이거 설왕설래가 아주 많았던 그 공고사항인데, 근데 어떨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5년만 약 주고 나서 암이 재발하면은 의사 선생 말 듣고 5년만 약 먹다가 암 다시 생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10년을 공고를 했죠. 근데 이것은 이제 폐경기 이전에 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타목스펜이라는 것이 그 쉬운 약이 아니에요. 그 뇌졸중도 일으키고 심장 경색, 심장 마비도 일으키고 이제 자궁 내막 암도 일으키고 이런 것인데, 그리고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약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그것을 5년만 하는 게 아니라 10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모두가 다 10년 동안 약을 먹어야 되냐, 아니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5년만 약 먹어도 재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게 될 수 있겠냐를 역시나 유전자 변형 산술 처리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 검사예요. 여기에 이 검사 이름이 Breast Cancer Index Test라고 있습니다. 홀로죽이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한국에서도 이게 통용이 되는 검사일 겁니다. 이 검사 뭐냐면 5년 동안 먹고 난 뒤에 검사를 해서 5년 다시 더 먹어서 약 복용을 해서 도움이 될 거냐. 근데 이 환자 경우 예스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약을 안 먹으면 재발이 높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환자 경우는 10년간 약을 먹어야 돼요. 반대로 다른 환자 경우는 여기 대답이 no로 나와요. 이제 유전자 변형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 환자 경우는 10년간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검사를 해요. 근데 이제 유전자 변형 검사라는 게 말이 쉽지, 이거 비싼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단 당시 검사를 보험 처리를 안 해줘요. 5년 동안 먹고 난 뒤에 이 보험 처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5년 사이에 별일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발이 될 수도 있고 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검사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좌우지간 5년
동안 복용해야 되냐, 10년 복용해야 되냐를 알려주는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70년대 말까지 유방암 치료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 했지만은 한 가지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환자들 유방암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 이거 있는지도 모르다가 1970년대 초부터 검사를 해서 70년대 말 되니까 이런 게 있어서 재발이 자주 되구나 알게 됐는데 그때까지 약제가 없었어요. 근데 80년대 말에 이 미국 유명 회사입니다. 주넨텍이라는 회사에서 이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 수용체를 막아버리는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질이 트라스투스맵 아니면 헐셉틴은 이제 상품명이고 트라스투스맵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명인데 그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고약한 성질을 가진 유방암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의 생존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제 물질 그 성장 호르몬 수용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3중 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에스트로겐이나 상피세포 성장 호르몬이 없어도 스스로 증식해버리는 암. 굉장히 처리가 곤란한 암인데 이 암에 대해서는 면역 제제를 사용했더니 치료 결과가 훨씬 좋아지더라. 그 임상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 면역 치료, 특히나 여기 나오는 키트루다 이걸 사용한 지가 최소 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신의 치료입니다. 이거를 해서 경과가 좀 좋아졌습니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2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